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QE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남은 게 지난 시간에는 QE가 중앙은행하고 뭐 연준하고 민간은행 사이에 이루어진 거를 봤다면요. 이제는 연준하고 저 민간하고 직접적으로 즉 1층과 3층 사이에 QE가 어떻게 벌어지나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1층하고 2층, 즉 민간과 은행 사이에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이게 제일 아마 실수 없이 제일 확실하게 그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고 발전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금은행과 민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페드와 예금은행 사이에 벌어지는 일하고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페드,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요, 페드하고 예금은행 사이에 벌어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공개시장 조작 OM을 통해서 그게 벌어졌었고, 또 하나는 제할인 시장, 페드가 직접 대출을 하는 거, 이렇게 통해서 2, 3층이 그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금은행하고 민간 그대로, 예금은행은 페드로 바꾸고 민간은 예금은행으로 바꾸시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해요. 자, 페드가 OM을 통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은행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페드의 OMO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페드하고 OMO를 아마 지금 좀 많이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OMO가 벌어지는 거죠. 페드가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페드는 중요한 게 전체 그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된다, 즉 이렇게 국채 준비금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은행은 자산만 이렇게 국채에서 준비금으로 변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은행은 민간으로, 페드는 그냥 은행으로, 준비금은 예금으로, 국채는 그대로겠죠. 이렇게 준비금은 예금으로 바꾸면은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네요. 예, 요게 1번에 이렇게 제가 파랗게 해놓은 게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자,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 준비금은 그게 없죠. 이 얘기 뭐냐면 이전부터 준비금을 $1,000만큼 갖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이 갖고 있었던 준비금은 변화가 없고요. 은행은 그대로 국채 100 늘어나고 예금 100이 늘어나고, 즉 은행이 $100만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은 은행의 대차 지표는 쫙 $100만큼 올라갑니다. 민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갖던 자산에서 은행은 뭐냐면은 국채를 예금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OM 공개시장 조작하고 아주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그게 아니라 은행에 준비금 갖고 있는 게 1000에서 100만큼 줄어든 마이너스 100이라고 여기 썼죠. 그래서 준비금은 900이 되고 은행에 그만큼 그 100을 갖고 국채 100을 준비금이 1000에서 900으로 줄고 국채 100으로 이렇게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가보면 이거는 사실 X입니다. 여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민간은 사실 별로 살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은 내 누군가가 내 국채를 사갔다면 그게 페드가 됐던 은행이 됐던 아니면 내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국채가 100이 줄고 예금 돈이 생기는 거죠. 예금이 생기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은행의 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맞다. 그거는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요. 그냥 제일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예를 들어 자산이 줄었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자산이 줄었으면은 그에 맞는 부채가 줄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이 증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다른 다른 쪽에 뭐 상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상대방의 부채가 늘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상대방의 자산이 줄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게 서로 1대1 매치가 돼야 되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 좀 왜 문제가 되느냐? 준비금이 줄었는데 그 매치가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요것만 갖고서도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1번이 맞다라는 거를 우리는 전제로 하고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은행과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급준비금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델타 R은 0이다. 즉 1000에서 1000 그대로 있다. 근데 예금은 변화했죠. 예금이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예금이 1000원 늘어났죠. 그리고 이 밑에 걸로 보면 안 되죠. 위에 걸로 봐야 되죠. 예금 1000 이렇게 늘어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이게 예금이 늘어났다는 게 통화량 M1이나 M1으로 본다면 M1이라는 거는 M0 더하기 예금이었잖아요. 물론 이게 요구불 예금이냐 뭐 정규 예금이냐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금이 늘어났잖아요. 예금이 늘어났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냐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정확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은행이 민간으로부터 이렇게 국채를 매입했어요. 그럼 이 민간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민간일까요? 예, 이 민간들은 대부분 저런 민간이죠. 그냥 일반 가게 개인이 아니라 큰 기업이 갖고 있는 뭐 기업도 국채 갖고 있을까요? 기업이거나 아니면 MMF 같은 이런 머니마켓 펀드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어떤 큰 고객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런 데서 매입을 하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은 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MMF가 갖고 있는 어떤 국채를 매입했다 이런 경우에 예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예금이 증가하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 그것도 맞는데요. QE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은행 예금이 증가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일반 뭐 중소기업 이런 데서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죠. 아주 대기업 또는 이런 주로 투자회사나 아니면 연기금 또는 이런 머니마켓 펀드 이런 데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머니마켓 펀드 이런 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자산 부분이 예전에 유동성이 좀 덜 적은 국채에서 예금으로 즉 현금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의 효과밖에 그런 정도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런 자산 가격이, 특히 국채 가격이 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그 MBS나 이런 것들을 사주니까, 그러면 그런 연기금이나 또는 그런 머니마켓 펀드들이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사주니까, 그런 기업들은 뭘 합니까? 그걸로 또 다른 자산을 사게 되는 거죠. 즉 오히려 자산 인플레이션 쪽에, 그냥 이제 이 실물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기보다는 자산 인플레이션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1층하고 2층 간의 거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은행과 민간의 거래에서는 1층하고 1층 사이의 거래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은 고객 A하고 고객 B 사이의 거래입니다. 여기에서 A하고 B가 서로 다른 은행이 다르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요 스몰 A에서 스몰 B에게 돈을 $100만큼 이체를 해준 거예요. 뭐 어떤 거래가 있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커피를 샀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샀다든지, 뭐 그런 거래가 있는데 은행이 달라요. 스몰 A는 은행 A고 스몰 B는 은행 B 의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돈이 A에서 B로 가야 되죠. 예금이 옮겨가죠. 그 경우에는 준비금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딱 이렇게 은행 B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페드는 어떤 일을 해주냐? 예전에 준비금 이거 은행 A 거였는데 은행 A에서 100만큼 마이너스 해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B로 돈이 예금이 이동해 가니까 준비금 은행 B의 준비금은 플러스 100만큼 플러스 해줘. 페드의 이제 원장이라 그러죠. 원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사실 1층하고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1층하고 1층, 즉 A하고 B의 거래지만은 사실 이게 다 어디까지 거쳐갔냐면 1층, 2층, 3층, 2층, 1층 이렇게 이걸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현존하는 시스템의 구조상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의 거래들이 1층하고 2층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금은행과 민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례에서는 뭘 봤었냐면은, 예금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이게 페드가 OMO를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는 거랑 아주 동일한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페드가 은행에게 디스카운트 창구,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직접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똑같은 게 은행이 직접 A에게 대출을 하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게 페드의 은행 대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대신 이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페드의 은행 대출은 재할인 창구를 통한,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통한 은행 대출은 거의 이제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 삶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 치킨집을 차리는데 은행 가서 우리 대출 받잖아요. 또는 집을 사는데 우리 은행 가서 대출 실제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자기한테는 예금이 자산으로 생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은행은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자기 부채에 A 예금 100 있어. 그 다음에 자산은 대출 100을 해줬어.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라면은 개인은 대출 100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페드의 디스카운트 윈도우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의 이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은행까지 시스템은 중앙은행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그걸 그대로 은행하고 민간 사이에 벌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여기도 물론 차이점들은, 작은 차이점들은 뭐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다는
이건 뭐냐면 페드하고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은 은행하고 민간하고의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걸 다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대출의 결과에 있어서는 지급 준비금의 변화가 없어요. 즉 1, 2층 사이의 일은 1, 2층 사이에서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층 사이의 일은 또 2, 3층에서 남아버리는 거예요. 즉 2, 3층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R 즉 지급 준비금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는 1, 2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1, 2층 사이에서는 이 M의 변화가 생기죠. 그 통화량 또는 신용 또는 예금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R에는 변화가 안 생긴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간과 민간에서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은행의 준비금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 얘기랑 상충되지 않냐 그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R은 변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1, 2층 또는 1층끼리의 거래에 있어서는 R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얼추 대략 이 은행의 그 대출과 관련한 1800년대부터 있었던 18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어마어마한 논쟁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때는 뭐 은행학파 통화학파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은행의 대출의 본질이 뭐냐 하면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의 편을 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학파의 이제 학설을 따르는 건데 요 얘기는 이제 또 이거는 따로 떼어내서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현존하는 현재 회계 시스템에서는 요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정도로 가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의 결과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1, 2층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R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2, 3층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M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예금은 은행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간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변한다. 민간의 자산이 국채에서 예금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바로 페드하고 은행 사이에 있었던 OMO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높은 유동성의 자산으로, 왜냐면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죠. 현금도 자산이고 뭐 국채도 자산이고 그다음에 MBS도 자산이고 한데 제일 유동성이 큰 건 뭡니까? 현금이죠. 높은 유동성으로 자산의 형태 전환한 거죠. 왜 이걸로 할까요? 더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매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물 경제로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모든 게 실물 경제로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민간에 대출해 주는 거. 이것도 이거는 이제 페드하고 민간은행 사이에 그 재할인 창구, 디스카운트 윈도우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대출을 통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용화폐를 창조합니다. 이전에는 자산이 뭐 국채에다가 현금으로 바뀌는 거였다면, 예금으로 바뀌는 거였다면, 이제는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현금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어떤 이 민간이, 여기에서 민간이라는데 이 민간이 어떤 중소기업 또는 또 뭐가 있나요? 우리 같은 일반 가게, 이런 민간에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면은, 아니고 뭐
이 민간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죠. 저기도 들어가겠죠. 아주 잘 나가는 예를 들어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민간이라면은 우리가 QE에서 알다시피 이 기업들이 그 돈을 싼 이자에 대출 받은 것들을 저거에 투자하지는 않았죠. 그 생산 설비에 투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사주 사고 그랬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돈들은 오히려 자산 시장으로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가게들한테 대출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건 실제로 실물 경제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설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뭘 사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이런 쪽.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이런 경우가 많이 깎아먹겠죠. 어쨌든 은행이 민간에 대출을 해준 것들이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과거에 구체적으로 이런 돈들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걸 이제 찾아보면요, 요게 2008년 이후에 요거는 뭐냐면 꾸준히 자주색은 예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아직 3층하고 1층 사이의 일은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즉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거나 MBS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은행의 예금이 그냥 부산물로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페드의 대차 대표가 확대된 건 뭐냐면은 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예금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금은 늘어났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실제 대출입니다. 자, 아주 좀 심각하죠. 2008년 이때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보면은 거의 예금하고 대출이 비슷하게 가다가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출이 늘긴 했지만은 대출이 늘긴 했지만 예금에 비해서 형편없는 거죠. 지금 대략 대출은 17조인데요. 예금은 지금 한 이게 여기가 10조 정도 되니까 7조 정도의 차이가, 무려 7조 달러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조 다 어디 갔느냐? 은행이 IOER에다 맡긴 돈 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그 예금 지급하는 거기다가 맡긴 거, 지급준비금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은행들도 이 돈 가지고 뭐 했냐면은 저거 샀어요. 국채 사고, 또 뭐 MBS 사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현재 QE가 실물 경제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냐 못 일으키냐, 디플레이션이냐, 이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물론 또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돈이 QE를 통해서 뿌려진 게 아니라 중앙은행 재무부가 미국 국민들한테 실제 돈을 나눠줬죠. 그거는 미국 국민들한테 실제 돈을 나눠줬고, 그게 뭘로 쌓였냐면은 계좌에 쌓였고 예금으로 쌓였고, 그거를 실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만큼 그걸 쓰긴 했는데 여전히 이거는 뭐냐면 QE 그 이전의 상태에서 줄어든 거를 보충한 정도지, 그거를 더 앞질러 나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은 요 시기에 제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였더라도 지급준비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걸 갖고서 인플레이션을 주장했다. 이거는 완전히 이 현실을 제대로 잘못 짚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에 이제 벌어지는 거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거는 실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층하고 1층하고, 즉 중앙은행하고 페드하고 민간하고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와 또 하나 연방정부가, 즉 재무부가 직접 이 민간들에게 돈을 꽂아주었을 때, 이거 재정지출이죠. 부의 이전 지출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이 대조표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예금은행과 민간의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